관세를 갖다 부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 이슈를 갖다 불러일으켰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질 것 같다. 물가를 갖다 더 안정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들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나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물가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조부님은 뭐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정부 효율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채를 갖다가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실행 방안이 얼마나 확실하게 또 정교하게 짜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바로 변정규 전무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호은의 변정규 전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의자를 매번 그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네? 숨고 싶으세요, 광고판이요? 아니 이렇게 약간 내리면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 아, 컴퓨터 보시기에 그게 또 편하시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눈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봐야 됩니다. 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눈 건강 눈 건강에는 저희 뭐 루테인 다양한 제품들 삼프로아티를 통해서도 많이 선사해 드리는데 그거를 놓치셨군요. 예, 그런가 언젠가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오에핏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 꼭 함께 하셔서 우리 변정규 전무님 눈 소중하니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트럼프 2기가 지금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죠. 오늘 뭐 지금 새벽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2월에 중국 관세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뭐 멕시코나 캐나다 쪽의 관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좀 약간 조금씩 윤곽이 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조금 많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그런 발표들을 갖다 좀 요약을 해봤고요. 네.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첫 번째 트럼프 1기 이후에 약 4년간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책이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게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은 굉장히 큰 중요성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 정부와 정책의 영향이 가장 커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갖다 우리가 봐야지만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 뭐 도지도 만들고 지금 부채도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우선 그 연방정부 효율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뭐 장님 코끼리 잡기 같이 겉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씩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뭐 어제 미국 시간 새벽에 FOMC 미국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정됐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더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연준은 사실상 세 개의 기구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기구가 3대 기구가 이제 이사회가 있어요. 어떠한 조직이든 거기에 보드라고 하죠.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2개의 그 은행들이 있어요. 각 지역을 관할하는 12개의 은행, 무슨 총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12개의 은행들. 그리고 이제 FOMC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구 중에서 FOMC와 이사회는 워싱턴 DC 수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방 은행들은 자기 이제 그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그 뭐 직원들이 한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갖다 확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불필요한 과잉 인력이 많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연준도 지금 그 이 도지 새로운 그 부서의 그 관할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FOMC 기자회견 할 때도 어떤 기자가 좀 짓궂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정책 관련해서는 거의 다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어서 두 번째로는 행정명령을 지금까지 뭘 내렸을까요? 그냥 막 출범 당일부터 사인을 뭔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네. 많이 그 명령을 했는데 공무원을 일단 직원을 동결시켰어요. 예, 추가 증원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기관 구조조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2조 달러 가량을 지출을 지금 줄이겠다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연방 법안을 동결시켰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디레귤레이션입니다. 네. 규제 완화인데 이것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 AI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을 들여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여기다 앉힌 건데 앞으로 이제 법안 동결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 규제를 모두 완화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도 일단 동결시켰고요. 그리고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파리 기후 조약이라든가 이렇게 돈 나가는 것은 전부 다 폐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보다도요. 네. 최근에 그 다보스의 그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연설에서 더 확실하게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설문을 그 발표할 당시에는 예를 들면 포부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다보스 회의에서는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특히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지가 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위기를 발표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생산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캐나다나 다른 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이제 원유나 가스들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해서 미국에서 제조업도 발전시키고 게다가 이제 물가를 갖다 낮춰 보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에서 수입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원유 가격 내려라. 이렇게 다보스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원유 가격이라든가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채광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걸 수출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윤도 남기고 미국의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가격을 낮춰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을 더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과 AI 투자를 갖다 그 돈을 여기다 퍼부으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딥시크 이슈가 있어가지고 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확대가 된다거나 더 뭔가 강력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의연한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걸 보고 뭔가 이제 경종을 울렸다. 비용을 적게 들여도 가능한 거다. 그러면 뭐 이 비용에 대해서 좀 뭐 줄어들 가능성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들은 이제 뭐 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 간에 좀 약간 그 실랑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갖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나 아니면 회사들도 앞으로 참여할 기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무역 관련한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주요 골자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굉장히 할까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관세를 갖다 부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이것들 때문에 이제 그 채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많이 상승했고요. 모두 많은 그 이슈를 갖다 불러일으켰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질 것 같다. 물가를 갖다 더 안정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은 뭐냐면 아까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나아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물가가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궤변인데 변조부님은 뭐 동의하십니까? 그 효율화를 얼마나 강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왜냐하면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효율화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부채를 갖다가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채를 갖다 줄이겠다. 부채를 줄이면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 실행 방안이 얼마나 확실하게 또 정교하게 짜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단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제 관세 부과가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네. 2월 1일부로 멕시코와 캐나다 25%, 중국의 10%의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수입 품목들의 내역입니다. 지금 이제 멕시코에서 작년 총 수입액이 약 4,750억 달러, 680조 원 정도 되고요. 캐나다는 약 4,180억 달러, 6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이 제 3대 이제 수입국이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멕시코로 본다면은 그 완성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과 같은 경우에는 뭐 독보적으로 1위예요 수입 금액이. 그래서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미국에서 자동차 완성품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5%의 그러한 관세를 갖다가 다 부과하게 되면 차라리 거기서 만들든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동차 그런 설비들을 미리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주류 이런 것들이 지금 생필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CPI에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빨리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나. 네. 그리고 이제 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소비 물품에 들어가긴 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중서부 5대호 이렇게 캐나다와 맞닿아 있는 부분 그쪽에 많이 이제 그 가스를 갖다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캐나다산. 그래서 이거 여기에 이제 그 조금 영향이 올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미국 국내에 산 가스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도 모두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든가 아니면은 관세를 부과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약 1,000조가 넘는 그런 수입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25%의 고율 관세가 이제 부과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수출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하겠지만 아무리 단가를 낮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 기존의 가격만큼 뭐 어떻게 보면 판매 단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 그 리서치 기관들에 따르면 약 5%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5%라면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은 기존의 물가 상승률의 5% 정도의 영향.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은 100%다. 그러면 거기에 5%가 추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4% 정도의 그 물가 상승률이었다. 그러면은 0.2% 네. 정도의 그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 큰 건가요, 이게?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코어 CPI 코어 PCE가 이번에 2.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2.6%였거든요. 0.2% 차이. 네. 그렇지만 0.2%의 차이도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코어 PCE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0.2%, 0.3% 이 정도의 그 차이는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갖다가 사실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조치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감세 방안을 갖다 연장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감세를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연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 정도 된다면 이제 202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026년에 가서는 약 미국 재정 적자가 1.9조 이거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추산한 그러한 그 수치인데 2조 달러 정도의 그럼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2조 달러면은 한 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GDP에.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상당히 크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약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목표는 저금리인데 지금 예.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도 맹비난에 나섰죠.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가 정책이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 성공 키워드 두 가지는 뭐냐면은 저금리와 약달러입니다. 저금리 약달러. 예, 저금리와 약달러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 강하게 추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다보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동결을 함에 따라서 파월 의장과 FOMC를 이렇게 맹비난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듯이 이렇게 SNS에 자기가 직접 띄워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을 못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무역 수지를 균형을 다시 맞춰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 FED 연준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행정부 간의 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예, 금리는 그래도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4년간 약 28% 정도 상승했어요. 이건 미국의 고용통계국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임금 상승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4년간 28%면은 연평균 한 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약 10% 정도 체감 임금 상승률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임금을 갖다 매우 많이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상승을 해서 4%에 이제 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4% 정도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실제 담보대출 금리도 약 7% 정도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주택 보유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은 미국의 경제가 상당한 지금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도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제 개발이라든가 제조업 활성화, 그다음에 규제 개혁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많이 효율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처음에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에서 본다면 이제 나토 탈퇴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나토 탈퇴를 갖다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탈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탈퇴는 하지 않았지만 나토 각국들한테 다보스에서 국방비를 자국 그 GDP의 5%까지 증액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해외 이제 국방비를 갖다가 전혀 보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둔 비용을 갖다 자기네가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면은 GDP의 일정 부분까지 이것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뭐 정권이 좀 안정화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아마 그 요구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EU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굉장히 큰 선언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merit based country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보스 회의에서 뭐냐면은 이게 그 앞으로 merit base 우리는 이제 그 어떠한 이윤 아니면 이익이 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제시하면 우리는 너한테 또 그의 이익이 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erit based country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는 모두 다 그런 이윤 통상 관계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이것을 갖다가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EU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도 트럼프 일기와 마찬가지로 뭐 무역 분쟁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과 그 다음에 금리 이런 데 영향을 다 주게 되겠죠. 뭐 주시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본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제조업 활성화 그 다음에 역조국에 대한 무역 역조국에 대한 관세를 갖다 강하게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국민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안정화를 뭐 기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물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수입 물가보다 기존에 수입되던 물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수입되던 수입품의 가격보다 미국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것을 대체하는 미국의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더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게 가능한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극하게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물품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네. 에너지 없이 못 만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낮추겠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손해가 나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높이 있는데 자기네 나라만 이렇게 낮출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펙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원유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트럼프 공약 마가 성공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약달러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루어질까요? 예, 그것이 문제죠. 이제. 제일 궁금하죠. 예, 상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루어지나요? 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네.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인플레이션이나 미국 경기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아요 지금. 예. 게다가 그 지금 모든 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계속해서 추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좀 정체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그 고용이 현재는 지금 완전 고용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민을 갖다가 또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고용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실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를 본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가 정체될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상반기 중에 한 번의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주로 금리 인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적게는 0.5%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상업이용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빅커트도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ECB 유로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죠. 네, 이번에도 하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ECB의 경우에는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낯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계속 인하했어요? 제로 금리였습니다. 아,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예, 왜 어색하지 그러냐 않아요. 코로나19가 일어나고 2020년에 바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로 인하했잖아요. 네.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ECB는 그래도 제로금리를 유지를 계속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2022년에 가서야 2022년 6월에 가서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6월까지도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ECB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이제 경제가 상당 기간 안 좋았었잖아요. 침체였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 향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뭐 2% 가까운 금리로 끌어내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0.5%로 올렸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7월 달에 한번 더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지금 1월 달에 한번 했잖아요. 0.25%에서 0.5%까지 이렇게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0.25%포인트 정도를 더 인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하반기 일본의 기준금리는 0.7에서 0.8% 사이 정도 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10년물 JGB 금리는 1.5% 하반기 연말까지는 1.5%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엔캐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엔캐리 청산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결론은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경로를 한번 예상을 네.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네. 결론을 낸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의 경론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그 채산성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물가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시듯이 이제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없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장기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 중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의 조달 금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죠. 네. 이제 기업의 조달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에 10일 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FOMC의 결정이 큰 비난을 받았죠. 미국 행정부로부터. 그래서 경기가 이제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하락 반전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신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부동산에 먼저 올마붙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IMF건 아니면 리만 경제 위기건 다 이제 부동산에 붙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명 부동산 문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잠잠하지만 이것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3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던 거고요. 잠잠해진 거고 앞으로는 지금 상호명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금 아까 보셨듯이 그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반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달러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도 높고요, 미국에. 그렇죠. 하반기에는 완전히 반대로 갈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가 공격적으로 조금씩 인하가 되면서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경기 침체가 좀 랜딩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랜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것도 랜딩이 없지는 않아요. 계속 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이자 비용이 지금 현재 지금 한 달에 내야 될
되는 미국의 그 이자 비용이 약 150억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큰 그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 특히나 뭐 도지라는 그런 뭐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까지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크게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부채를 갖다가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마지막 그 트리플 A 그 신용 최고 신용등급이 남아 있는 게 무디스예요.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부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무디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 신용도를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의 그 신용도 하락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러나 아니면은 뭐 금융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 변수로 따져서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들어설수록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이 되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 내용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금요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틀 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세뱃돈 받으셨거나 아니면 올해는 TV 한번 바꾸셔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산프로하티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이 제품을 저희가 핫딜로 가지고 왔습니다. 65인치는 80만 원대 제품을 70만 원대로 그리고 75인치를 100만 원대 초반 제품을 99만 원대에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세한 스펙과 관련한 구매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